안녕하십니까.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절세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첫 투자를 내가 사는 주택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렌탈 프로퍼티로 구입해서 임대 수입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주택은 절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절세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과 관련되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1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공제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몰개지 인트레스트 공제입니다. 내가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거나 또는 리모델을 할 목적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최대 75만 달러까지에 해당되는 이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 이전에 융자하셔서 지금 페이먼트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100만 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금액은 매년 1월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 금액을 융자한 은행으로부터 1090A 폼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주택 융자금이 75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75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상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제한세 공제입니다. 제한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1차를 12월 10일 그리고 2차를 그 다음에 4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한세 공제는 프로퍼티 텍스 빌에 표시된 연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를 세금 보고하는 해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함께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몰개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PMI, 즉 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담하는 융자금에 대한 보험금 역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데요. 소득이 10만 달러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10만 달러가 넘게 되면 10만 9천 달러까지 공제 금액이 줄어들다가 10만 9천 달러 이상 소득일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2021년 말이면 익스파일 되기는 하지만 매년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몰기지 이자 크레딧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주어지는 몰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인데요.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컬 정부로부터 몰기지 크레딧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서티피케이트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10%부터 50%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2,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크레딧은 세금과 1대1로 공제되는 것이어서 자격이 될 경우 매우 유용한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크레딧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재융자하게 되면 서티피케이트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몰개지 포인트 공제입니다. 몰개지 포인트는 주택 융자금을 받을 때 선부가 되는 수수료 성격으로 일종의 선이자 같은 것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융자하는 사람의 크레딧이나 융자 금액의 크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이 몰개지 포인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한 융자금에 부과되는 몰개지 포인트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을 증축할 목적으로 재융자했을 때는 지출 당해년도에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냥 재융자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몰개지 포인트는 융자 기간 동안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홈오피스 공제입니다. 이 홈오피스 공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고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싱글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모빌홈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라지를 이용할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공제는 셀프 인플로이드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와 같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제가 가능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직장인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받는 방법은 홈오피스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개인생활 부분과 구분해서 공제받는 방법이 있고,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스케프당 $5씩에서 최대 300스케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 비용 계산이 복잡할 경우에는 이런 고정된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에너지 전략을 위한 지출에 대한 텍스 크레딧입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지출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세수로 구분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퀄리파잉 프로퍼티에 대한 지출입니다. 태양열 전기시설이라든지 태양열 워러히터 또는 풍력시설에 대한 지출의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생산시설 지출의 26%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이 크레딧이 2023년에는 22%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Qualifi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의 경우에는 10%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중창을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 전략을 꾀한다든지 집의 문이나 스카이라이트 등의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전략 비용, 그리고 인슐레이션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전략 비용과 같이 큰 시설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전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던셜 에너지 프로퍼티 익스펜디처에 대한 텍스 크레딧입니다. 최대 $500까지 제한이 되긴 합니다만 온냉방 시설 등에 들어가는 자잘한 비용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텍스 크레딧은 non-refundable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실 것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의료 목적으로 개조한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비용은 몸이 불편하게 되어서 기존의 집안의 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어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런 설치 중에 그 지출이 커서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킬 경우에는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지출이 $30,000였고 이로 인한 주택 가치의 상승이 $20,000라고 가정한다면 총 지출 금액의 $30,000에서 주택 상승분 $20,000를 제한 $10,00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AGI의 7.5% 이상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는 임대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집에 게스트하우스 또는 룸을 렌트 줬다면 임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비용으로는 인슈런스라든지 집 유지 수리비 그리고 제한세와 유틸리티 지출 중에 렌트 준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번째는 foreclosure 또는 short sale로 인해서 탕감된 채무에 대한 면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게 되면 cancellation of debt 또는 debt forgiven이라고 해서 탕감받은 부분만큼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탕감 금액은 탕감해준 은행 등 렌더가 1099C를 통해서 탕감 금액을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탕감 금액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요. 내가 거주하는 메인홈일 경우에는 탕감 금액의 최대 $2,000,000까지 면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인솔벤시, 즉 채무 초과로 인한 지불 불능 상태일 경우에는 세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11번째는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면세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세제 혜택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싱글의 경우 $250,000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500,000까지는 면세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2년만 넘으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나 직장 이전, 그리고 이혼 등으로 2년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만큼 분할해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주택을 처분해서 손실을 보았다면 이 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2번째는 주택에 들어간 지출을 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과 그 이후 주택을 유지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들어간 지출들을 정리해서 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크로우 클로징 비용이라든지 빌딩 펄밋, 유틸리티 커넥션 비용, 그리고 리모델하면서 발생한 재료비와 컨트랙트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주택 매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캐피탈 게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출에 대한 정리는 세금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13번째는 은퇴연금을 이용한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특히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운 페이먼트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을 그대로 이용하면 영끌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할 때 그동안 불입해왔던 은퇴 자금을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IRA나 401k를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세금은 물론 10%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첫 주택 구입의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00까지는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Roth IRA의 경우에는 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벌금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10%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 중에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10,000까지는 트래디셔널 IRA처럼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은퇴연금에서 첫 주택의 다운 페이먼트로 활용하면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13가지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